시청자 여러분, 오늘로써 역전다방이 딱 1주년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책 나눔 이벤트 신청을 저희가 받았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셔가지고요. 저희가 공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추천통에 한 명 한 명 아이디를 써넣고 통에다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뽑아가지고 이제 추첨을 해드려야 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진심 어린 격려 그리고 뭐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모든 분들께 선물을 못 드리는 점 양해의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역전다방의 장점이요. 하나의 전쟁을 바라보는 4명의 시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만 했다 하면 1년에요? 아닙니다. 저희도 요약할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 4명의 시선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잘한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역전다방 대망의 유고슬라비아 전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전쟁은 네모다. 요거 심소령님부터 부탁드립니다. 근데 지금의 주어는 유고슬라비아 전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고슬라비아 전쟁은 사실 이제 인종 청소가 주 전쟁 양상일 정도로 인류 어떻게 보면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필연적이진 않았다. 잘하면 막을 수도 있었던 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막을 수 있었던 전쟁이었다. 네. 방금 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좀 일맥상통하는데 저는 유고슬라비아 전쟁은 절멸 전쟁이었다. 절멸 전쟁이었다. 우리가 보통 절멸 전쟁 하면 우리가 2차 대전에 나치가 했던 그런 그 유대인에 대한 만행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절멸 전쟁으로 많이 불렀었거든요. 그거에 못지않은 잔악성을 보인 절멸 전쟁이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번 전쟁에 대해서 벌써부터 무겁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네요. 유고 전쟁은 네모다. 우리 최승명 박사님. 저는 유고전쟁은 아비규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비규환이 사실 지옥의 이름에서 따온 거지 않습니까? 이 8대 지옥 중에 2 지옥의 이름을 따온 건데 그만큼 끔찍했고 참담했고 또한 이 지옥이라는 거는 수많은 이 이승에서의 업보가 쌓여서 가는 곳인데 저희가 이 유고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참 그 오랜 세월 동안 진짜 수많은 업보가 켜켜이 쌓여서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모더니즘의 마침표를 찍은 전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이라는 건 우리 근대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근대성의 제일 핵심은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근대 사회과학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어떤 이 철학적인 부분이 인간의 합리적 선택이론, 레이셔널 초이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유고슬라비아 전쟁에서 나타난 부분들을 보면 인간은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인간은 이성적이지도 않다.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됐고 이제 모더니즘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구나 라는 거를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기만 해도 지금 4분의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얼마나 참혹한 전쟁인지 그려지는데요. 저희는 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저희가 한번 객관적으로 4명의 시선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도를 찾아보시면요.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내가 유고슬라비아를 안다. 연식이 좀 되신 겁니다. 유고가 뭐예요? 그러면 MZ세대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 사실은 조금 시대가 지난 나라가 되겠는데요. 쉽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대전 후부터 1992년까지 존재했던 유고 연방입니다. 저희 때는 이랬었죠. 7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1, 2, 3, 4, 5, 6, 7. 네. 샤르봉 몰라요 이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놀라운 퍼포먼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학생들 교보제로도 활용이 된대요. 진짜요? 저희 방송이. 네네. 고등학생들이 막 보고 한다고.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거 혹시 틀어도 되겠냐 이렇게 문의 전화가 온대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너무 계속해서 역사 이야기만 하면 좀 지루한다고 가끔씩 무슨 포인트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이제 그냥 유고 연방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차 대전 우리가 많이 이제 책 보면 1차 대전의 화약고가 어디냐 이제 발칸반도라고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발칸이란 말이 터키어로 무슨 산맥을 뜻한대요. 굉장히 험준한데 발칸. 네. 발칸포의 발칸이 그 발칸이에요? 그거하고는 다를걸. 그거 신의 이름 아닌가요? 무슨 맞습니다. 불신. 발칸포는 V로 시작하는 아, 거고 발칸포군요. 이거는 B입니다. 발칸이군요. 아니, 한국어 하면 뭐 거기서 거기죠. 아, 발칸반도, 발칸포. 그래서 방금 우리 혜준 씨가 말씀하셨듯이 이제 숫자로 이걸 외우곤 했어요. 그래서 1부터 7까지 있는데 먼저 1, 하나. 이건 뭐 하나의 연방이다. 2가 뭐냐? 두 개의 문자를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로마자하고 이제 키릴 문자라고 있죠. 이제 러시아에서 많이 쓰는. 그래서 키릴 문자를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 R자가 거꾸로 있으면 키릴 문자다. 이렇게. 그래서 리버스 R이라고. 그다음에 3은 뭐냐? 세 개의 종교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있고, 그다음에 세르비아도 이제 정교회가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슬람교도 여기 이제 얽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4는 언어가 4개입니다. 그러니까 세르보 크로아티아어, 슬로베니아어, 그다음에 마케도니아어, 그다음에 알바니아어인데 근데 대충 다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원래요 이게 주변 지역에 있는 국가들끼리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대충 통하는 게. 네. 그러니까 예컨대 태국 분들이 네. 캄보디아 쪽 말을 그냥 이해하세요. 아, 라오스 쪽은 예, 또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 사이의 말이 대충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서로 언어는 다르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지역에 비슷한 지역에 있는 나라들 사이에는 사실 그렇게 언어가 좀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페인어하고 포르투갈어하고 거의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네, 라틴계 언어처럼 이것도 남슬라브계 언어에 다 속해 있어갖고 특히 같은 계통에 있기 때문에 유사성이 훨씬 크죠.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르보 크로아티아어인데 가톨릭 세력은 이게 로마자를 쓰고, 그다음에 정교회 쪽은 이제 키릴 문자 쓴다. 그런 그 정도 차이가 있대요. 그다음에 이제 5는 이제 5개의 민족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전쟁의 원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슬로베니아인, 보시나크인. 그러니까 보시나크니까 이게 이슬람계 이슬람계, 쪽. 예. 예. 그다음에 북마케도니아. 그다음에 200개도 이제 몬테네그로나 뭐 알바니아계 유대인 집시 이렇게 하면 뭐 엄청나게 많대요. 네. 근데 크게는 이렇게 5개로 나눌 수 있다. 6은 뭐냐? 6개의 공화국과 2개의 자치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이렇게 6개의 공화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이보디나, 코소보라는 2개의 자치주가 세르비아 안에 있는데 이것 역시 굉장한 갈등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7은 7개의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그리고 알바니아 이렇게 7개의 나라하고 맞대고 있죠. 여기서 1부터 7까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유고 연방이 오늘날 7개 나라로 쪼개지면서 벌어진 전쟁들을 유고슬라비아 전쟁이다라고 정의하면 맞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한 그거고요. 유고 연방이라는 것이 쪼개지면서 발생했던 일련의 전쟁들을 우리가 이제 유고슬라비아 혹은 이제 유고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기간으로 따지면 1991년부터 2001년까지입니다. 꽤 기네요. 네, 계속 전쟁이 있었던 게 아니고 있다가 없었다가 있다가 없었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난 곳이 이제 슬로베니아랑 그 다음에 이제 크로아티아가 독립 선언을 하면서 이제 이곳에서 내전이 혹은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요. 이게 91년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92년도에는 또 이제 보스니아가 독립 선언을 하면서 또 이 보스니아 안에서 내전도 일어나고 여기에 또 이제 세르비아가 개입을 하면서 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3년 정도 가요. 네. 그리고 이 전쟁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인종 청소의 양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전쟁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 다음 전쟁이 이제 98년부터 99년까지 일어났던 코소보 전쟁. 여기는 사실 이제 군사학적인 관점에서 현대 전쟁의 어떤 성격을 규명하는 대단히 어떤 그런 교훈적인 전쟁이 됐고요. 공부하는 입장에서. 네네. 그다음에 이제 2001년에는 이제 북마케도니아 거기서 또 이제 반란이 또 일어나고 이것도 이제 유고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간으로 보면은 이제 10년이잖아요. 그래서 혹자는 이제 10년 전쟁이라고 또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전쟁에 대한 빌드업 역사 요만큼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발칸반도 역사가 복잡한 데에는 지정학적인 그 위치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에 위치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지역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발칸반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2000년대 초에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질문을 좀 던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 지금 학생들이 세계 정세를 아느냐를 좀 알고 싶어서 네. 코소보가 어디 있는지 아니?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 수업이 이제 제 기억으로 한 15명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단 한 명도 모르는 거예요. 코소보가 어디 있는지를. 서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대학 얘기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근데 그게 이제 코소보 얘기하니까 뭐 남미, 이름이 아프리카 같아요.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던 그럴 수 있겠다.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이게 진짜 우리가 세계 정세하고 세계사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잘 가르쳐야 되겠다. 왜냐면 우리를 잘 알려면 사실은 세계 돌아가는 걸 잘 알아야 되거든요. 정말 중요하죠. 그 얘기를 하고 집에 와서 혼났어요. 왜요? 우리 집 가족들도 아무도 모르더라. 코소보가 어디 있는지. 그 얘긴 들어봤어. 코소보는 들어봤는데 이게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또 한국의 문제일 수가 있고 네. 너무 제가 서론이 길었습니다. 아닙니다. 네. 저는 지금 너무 재밌는 게 코소보라는 곳을 진짜로 대한민국에 아는 사람이 몇 %나 될까 하면 지금도 잘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넘어갈 당시에 거예요. 대부분 전쟁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뉴스로 본 거지. 예, 예. 그러니까 위치는 사실은 모르지.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 발칸반도를 알라 그러면 발칸반도에 별명이 있죠. 화약고. 예. 왜 화약고인가? 자기들의 자부심이라고 하면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스,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튀르키예가 여기를 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게 꼭 정치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발칸반도를 거쳐야 돼요. 또 유럽 쪽에서 우리가 중동이나 남쪽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발칸반도로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다른 쪽으로 내려오려고 그러면 한쪽에는 지금 스페인이 있고 한쪽에는 이탈리아가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육지를 통해서 내려갈 수 있는 통로예요. 또 밑에서 위로 올라오면 유럽으로 진출한다고 할 때도 유일한 통로가 되는 지역입니다. 항상 이 길목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반도가 그렇죠. 이게 바다에서 대륙으로 갈 때 통로가 되는 거고 대륙에서 바다로 갈 때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명나라를 칠 테니 길을 내다오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것처럼. 네, 처음에 저 지역도 그리스 문명, 로마 문명, 게르만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이후에 가톨릭하고 그리스 종교라고 하는 동방교회라는 게 생기면서 러시아 쪽에 슬라브 쪽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사실은 저는 저 지역에서 주목하는 거는 오스만 투르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후에 유고 전쟁에도 너무나 중요한 그런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오스만 투르크가 12, 13세기부터 작은 나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15세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오스만 투르크가 세력을 확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메흐메드 2세라고 하는 오스만 투르크의 왕이 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합니다. 근데 콘스탄티노플은 사실은 동로마 제국의 제일 핵심적인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수도를 놔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오스만 투르크가 황금 시대를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유고 지역을 다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헝가리도 다 점령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까지 들어가가지고 비엔나까지도 위협을 하는 이제 그렇게 굉장히 팽창을 했던 지역이에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오스만 투르크의 확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거는 예니체리라는 데 좀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수한 그런 부대인데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대부분이 어떤 술탄의 직속 친위대로 창설이 됐고 기독교 중심의 어떤 노예들로 구성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잘 싸우는 부대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유명했고 실제로 이 19세기 초반에 오스만 투르크가 약화될 때 그럴 때에 예니체리를 해체한 게 굉장히 중요한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군사사나 전쟁사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니체리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는데 사실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고 이 오스만 투르크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인 관대한 정책입니다. 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이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밀레트 제도라고 했는데 이 밀레트 제도라는 거는 종교적인 정체성들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네. 제국을 만들면서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제국의 생명성을 굉장히 좌우를 하거든요. 오스만 투르크의 특징이라는 게 밀레트 제도를 통해서 오스만 투르크는 이슬람 국가지만 자기들이 점령한 지역에서의 종교적인 다양성, 문화적인 다양성들을 인정을 한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종교를 믿어도 좋아 그냥 두는 건 아니죠. 아무래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혜택이 가고는 했겠죠. 또 그렇기 때문에 오스만 투르크가 발칸 반도를 점령하고 있을 때 이슬람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됩니다. 네. 또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있어서 유고 전쟁에서 중요한 어떤 하나의 이 배경이 되는 건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9세기 들어가면서 점차적으로 힘이 약화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약화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게 러시아의 남진입니다. 그러니까 범슬라브주의를 하면서 러시아가 남진을 하게 되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시기에 영국의 불안감이에요. 네. 영국이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가네. 네. 이게 나중에 영국이 영일 동맹을 맺고 동북아시아 쪽에서 굉장히 많이 개입하게 되는 것도 러시아가 유럽에서만 남진을 하는 게 아니고 아시아에서도 남진하는 거 아니야? 그레이트 게임. 그렇죠. 근데 그 불안감에 사실 영국이 지금 유럽도 바빠 죽겠는데 나 거기 못 가 하면서 일본한테 그 롤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그게 저희가 1년 동안 했던 네네. 태평양 전쟁의 맨 앞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왜 이렇게 일본을 도와? 이 이유가 있었던 거. 이제 그 시점이 오스만 투르크가 밑으로 내려가고 러시아가 이제 남동진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 지역에서 남슬라브 쪽이 강해지고 그러면서 유고슬라비아라고 하는 지역이 하나의 왕국으로 통합이 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대전 이후에 네. 통일국가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됐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 국가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뭐요?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슬로베니아인 왕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이유. 이렇게 됐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왜 세르비아인이 먼저 나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지역 감정을 유발한다. 이렇게 돼서 1929년에 유고슬라비아 왕국으로 이제 바뀝니다. 나라 이름이. 재밌네요. 근데 저 보스니아인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너희들은 세르비아인이나 뭐 이렇게 서로 간에 보면 구별해? 그러니까 아니 구별 못해. 이게 저는 정말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뒤에 배우는 사회적인 어떤 관습이나 교육 내용이 저 사람과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든 거잖아요. 되게 중요한 지적인데 그래서 이제 민족을 흔히 이야기할 때 뭐 상성의 그렇죠. 공동체 이런 이야기를 그렇죠. 결국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일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건데 한 가지만 좀 덧붙이고 싶은 부분이 여기 발칸반도의 좀 지형적 측면을 좀 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 저 지역이 외세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가 상대적으로 이탈리아나 뭐 이베리아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근데 이탈리아나 이베리아 같은 경우는 산맥들이 다 횡적으로 이렇게 네. 펼쳐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외세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을 막아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발칸반도는 종적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세력들이 들어오고 나가기가 되게 쉬운 곳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반면에 저기는 또 그 안에 있는 민족들끼리는 또 서로 교류가 어렵죠. 네. 맞아요. 왔다 갔다 그러네. 하기가. 여기서 네. 잘려 있으니까 네. 위에서 쳐들어오기는 쉽고. 그렇죠. 네. 사실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눠서 사실은 전쟁을 했는데 우리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는 나눠져 있는데 침략하기는 좋은 그런 딱 비슷한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사실 한민족이 됐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너는 신라인이니 너는 고구려인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냥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근데 유고슬라비아는 갈등의 골이 우리처럼 하나로 합해지지 못했습니다. 네. 사실 여기에서 제가 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종교적인 측면이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교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으로 나눠 있는 부분들은 다른 부분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뿌리 깊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다르면은요 이전의 역사를 배우는 것도 달라집니다. 각 종교마다 각각의 바이블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고 자기들의 뿌리도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는 거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삼국시대 보면은 대부분이 불교를 공인을 하면서 불교를 수용하는 네. 그러니까 그 시대의 가장 선진적인 종교가 불교였거든요. 그 시대에는. 이 측면이 있고 또 우리가 역사 자료들을 보면은요. 그 당시에 삼국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뿐만 아니라 일본의 사신이 백제를 갔을 때도 통역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한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다른 나라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적인 차이가 크지 않았고 고구려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비석들을 보면 저희가 사만일통의식이라고 해가지고 나뉘어져 있지만 이게 뭔가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의식들이 조금씩 싹두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또 그랬기 때문에 신라와 당나라가 전쟁을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역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서로의 차이점들이 계속 부각되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 제국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국들의 가장 기본이 디바이드 앤 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이쪽 지역들을 지배하고 할 때 내가 모든 사람들을 관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대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느 한쪽을 조금 더 잘 해가지고 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다른 쪽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아프리카가 아주 대표적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독립하고 나서 이전의 부분들을 보복을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 유고슬라비아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의 감정들이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스만이 지배를 하면서 예. 대우를 받았던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차별. 그러니까 이게 저도 동의합니다. 이 유고 세르비아 왕국 같은 경우엔 사실 14세기 중반까지는 나름 절정기를 맞아요. 그리고 그 절정기에 동로마 제국하고도 맞짱 뜰 정도였거든요. 그랬는데 오스만하고 이제 얽히게 되면서 1389년에 우리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코소보에서 오스만하고 맞짱을 놨어요. 네. 오스만하고 전쟁을 하면서 완전히 전멸을 합니다, 군대가. 완전히 전멸해요. 그러면서 이제 500년간 거의 노예가 돼요, 오스만에.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슬람계 알바니아 사람들이 코소보로 흘러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 세르비아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흑력 쌓임과 동시에 자기들한테 이제 성지예요. 코소보가 중앙에 이게 성지가 돼버려요. 얘네를 반드시 몰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걸 18세기에 오스만이 급격히 쇠락하면서 1912년에 다시 한번 오스만하고 전투를 하거든요. 이 세르비아 사람들이 여기서 오스만 군대를 격파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다시 성지를 되찾았다.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 굉장히 큰 갈등의 요소가 돼요. 인구 구성이 바뀌는 거죠. 그런 부분도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인구 구성을 보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요. 네. 특히 우리가 보스니아. 보스니아 쪽을 보면 네. 그 안에 인구 구성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컨대 뭐 북아일랜드 얘기를 할 때 북아일랜드 독립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되느냐 사실은 이주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투표를 해보면 사실 북아일랜드 쪽에 진짜 아일랜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냐 보면 사실은 절대 다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보스니아 지역도 보면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쪽에서 뭐 크로아티아 사람들, 세르비아 사람들 들어오면서 이게 막 섞이게 되거든요. 한 그러니까 동네에도 엄청 섞여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맞아요. 동네에도 섞여 있지만 사실은 그 지역들이 또 나뉘어져 네. 있는 부분도 존재를 하고 네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갈등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유고 왕국 시절이었습니다. 유럽이 포화에 휩싸였던 2차 대전 시기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1941년 봄 히틀러가 전격적으로 유고 침공을 결정을 합니다. 독소 전쟁을 앞두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사실. 이 등을 찔러야 되는데 지금 등 찌르려면 최대한 조심히 안 걸리게 찔러야 되는데 딴 데다가 한문을 팔았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걸 이해하시려면은 1940년도 독일이 전격적으로 프랑스를 침공해서 전 세계 예상을 뒤엎고 프랑스를 단숨에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전략적 딜레마를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갑자기 프랑스가 무너지니까 독일에게는 두 가지 방향의 전략적 목표가 생겼어요. 하나는 영국을 꺾어쳐야 되는 거. 그러려면은 영국의 이제 핵심 패권의 요충지가 인도와의 통로, 그 중간지대에 있는 중동 지역 아니겠습니까? 중동 지역, 즉 그걸 잇는 지중해 지역을 이제 석권을 해야 영국을 완전히 굴복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 항상 이제 독일이 이 생활권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목표였던 소련으로 가기 위한 이 두 가지 축이 이제 생겼는데요. 그 양쪽에서 다 이 발칸반도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된 겁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면 쉽게 아시겠지만은 일단 지중해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탈리아가 동맹국이긴 했지만은 역시 중요한 요충지가 그리스였어요. 그리스가 아무래도 이 에게 지역도 있고 그 아래에는 크레타 섬이라는 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있고 더 중동 가까이 가면은 키프로스도 있고 이쪽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리스를 장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근데 그리스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독일의 영토인 오스트리아 이쪽에서 쭉 내려가려면 바로 그 길목에 유고슬라비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 편으로 만들면은 그리스를 공략하기가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고요. 당연히 이제 소련으로 침공하기 위해서는
소련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가 아무래도 그쪽까지 다 장악하고 있어야 여러 방면에서 쳐들어가기가 좋겠죠. 그런데 이 루마니아나 헝가리 쪽이 안심하고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배후 같은 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후를 노릴 수 있는 곳도 바로 이 그리스, 유고슬라비아 쪽인 겁니다. 저기 딱 보시면은 만약에 그리스와 유고슬라비아가 영국의 손아귀에 있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소련으로 쳐들어갔는데 뒤에서 기습을 당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히틀러는 발칸 국가들에게 니들 지금 우리 편으로 붙지 않겠니? 라고 계속 공작을 펴니다. 지금 붙으면은 우리가 좀 이권을 많이 떼줄게 라고 해서 하나하나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헝가리가 맨 처음에 추축국 편으로 붙고요. 그 다음에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차례차례 추축 동맹국 편으로 낼름 붙습니다. 그랬구나. 네. 물론 뭐 유고슬라비아는 이미 1차 세계대전 때부터 또 친서방 성격이 굉장히 강해갖고 그런 독일의 요구에 대해서 저항을 하죠. 내부에서 반대 여론이 굉장히 심했어요. 게다가 그리스는 지금 영국군이 지금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영국이 독일한테 폭격을 받는 그 급한 상황에서도 영국은 2개 자단을 빼서 그리스에 보내요. 보냈습니다. 그리스에 뭐 당연히 공군 기지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에서 항공기가 뜨면은 독일이 생각하는 또 굉장히 중요한 전략 자산 바로 루마니아의 석유지대, 플로에슈트 유전지대도 공략할 수 있고 굉장히 저희가 눈에 가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회유를 해갖고 그리스는 물론 이게 잘 안 넘어와요. 그리스는 아시다시피 그리스 왕가가 또 영국 왕가랑 또 친척이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자꾸 하신 필립 공이 사실 그리스 왕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건 좀 끈끈한 관계가 있었고 힘들고 유고슬라비아는 내부에서 친서방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독일 편으로 붙기로 결정을 합니다. 저게 이득이 되겠다. 네, 1941년 3월에 그 당시 유고 왕이 굉장히 어려웠고 페타르 2세가 어려웠고 섭정을 맡고 있던 파블레 공이 안 되겠다. 이거 더 버티다가는 진짜 일 나니까 우리도 추축국 편으로 붙겠다라고 해서 1941년 3월에 빈에 가서 추축 동맹국 가입 사인을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걸 반대하던 친서방파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3월 26일 밤에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페타르 2세를 갖다가 다시 이제 친정 체제로 돌리고 독일 편에 못 써라고 하면서 전복시켜버려요 정권을. 이렇게 되니까 히틀러가 엄청 열이 받는 겁니다. 뭐야 이것들 하면서 지금 그리스는 어차피 말로 안 들어먹으니까 불가리아를 통해서 이제 침공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 전에 알바니아를 통해서 이탈리아가 40년도 말에 그리스를 침공하려고 했다가 호되게 당해갖고 이제 독일이 나서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리스 침공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유고슬라비아가 우리 편으로 넘어오지 않으니까 즉시 지령을 내립니다. 이제 총참모부에 제25호 총총 지령을 내려갖고 공격 준비해갖고 단 이틀 만에 작전 준비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때 독일은요 러시아 침공 준비로 브레인은 다 그쪽으로 가 있었을 때거든요. 뭐 기록을 좀 북아프리카에도 가 보니까 있고 지금. 불과 한 일주일 만에 모든 준비가 돼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돼요? 이게 유리한 점도 있었던 것이 상당수의 기갑부대가 또 이제 제1기갑 집단이 불가리아 전선에 그리스 침공하기 위해서 많이 또 내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과 가까운 오스트리아, 헝가리아도 국경을 맞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병력이 어느 정도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가는 길에 이제 그리스 칠 건데 니네가 우리하고 같은 편이 되면 그럼 좋게 가고 만약에 막으면 뚫고 가고 이 상황이었던 거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력에 있다고 작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굉장히 무리였어요, 침공 사실.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데 이걸 일주일 만에 침공 계획을 세워서 이걸 실행한다? 그 이유가 뭔지 히틀러가 그만큼 열받은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3월 26일, 7일에 쿠데타가 있었는데 3월 31일 날 공격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됩니다 라고 해서 4월 6일로 늦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작전명을 세울 여유도 없어갖고 그냥 총통지령 번호대로 해서 25호 작전이라고 그냥 합니다. 물론 유고가 이 당시 방비가 전혀 안 돼 있던 건 아닙니다. 유고는 나름대로 왕국 체제를 유지하면서 병력 동원 체계는 잘 갖춰져 있었어요. 또 1차 대전 때 경험도 있었고 해갖고 예비군을 총동원하면은 사실 170만 명까지 동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침공 직전에는 한 70만 명까지 동원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유고슬라비아 군대도 사실 조직력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유고슬라비아 왕국이란 자체가 1차 대전 이후에도 민족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크로아티아 쪽 군대들은 좀 싸울 여리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급히 동원하다 보니까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불충분했고요. 그래서 이런 틈을 타서 독일은 어쨌건 최대한 빠른 식으로 우리의 전격전, 그 속도전을 이용해서 빨리 베오그라드, 적의 핵심 정치적인 거점을 장악하고 그리고 주요 몇몇 도시들을 빨리 장악을 해서 단기간에 승부를 내겠다라는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발진한 주요 지역, 이게 헝가리 쪽에 한 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불가리아 쪽에 한 축이 있었는데 이곳에 사령화 군단 속에 몇 개 기갑사단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크게 보면은 양쪽에서 양익 공격을 통해서 베오그라드를 확 조여 들어가는 이 핀서 어택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제 독일군이 들어왔잖아요. 독일군이 들어왔는데 굉장히 많은 특히 크로아티아 지역에서는 독일군을 해방군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전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사실 역사가 있는데 이미 크로아티아랑 세르비아는 1차 대전 이후에도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크로아티아는 그 이전에도 분리 독립 움직임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도 정치가들 사이에 암살들이 막 벌어지고 사실 29년에 유고 왕국이 성립될 때도 세르비아계에서 찍어 눌러가면서 강제로 이제 왕정 독재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상태였고 내부에 이미 반세르비아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4월 6일 공격이 개시됐을 때 독일의 자랑 공군이 먼저 베오그라드를 때립니다. 그래서 독일의 수평 폭격기들과 극강화 폭격기들이 계속 테러 어택을 해갖고 이제 베오그라드가 굉장히 혼란에 빠지고 전선에서도 4월 8일부터 이틀 뒤부터 본격적으로 국경을 넘기 시작하는데 이때 독일 기갑부대들이 막 쳐들어가니까 이 독일이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 크로아티아 쪽의 전선이 맥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크로아티아 쪽 군대들이 싸울 의지가 없이 독일 군들이 오니까 다 손들어 버리고 그래 우리는 이렇게 된 마당에 승산 없는 전쟁에 피를 흘리지 않겠어. 우리는 유고 왕국에 충성하지 않는다 하면서 다 손을 놔버리니까 크로아티아 쪽 전선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마을 처녀들 나와서 꽃 뿌리고 그랬대요. 우리 독립하는구나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독일군이 그 틈을 타갖고 이제 쫙 베오그라드 진격을 하고 또 한쪽은 저 남쪽에 불가리아 쪽에서 거꾸로 밀고 들어 올라오는 겁니다. 남쪽의 그리스 국경 쪽을 차단을 하고 올라가니까 유고군은 완전히 배후가 무너져서 역시 또 저항 의지가 꺾인 거죠. 그런데 이 베오그라드가 함락된 거는 불과 독일군 1개 분대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분대요? 네. 분대면 10명 네, 그렇죠. 또 안 되는 숫자로 수도를 점령했다고요? 네. 어벤져스가 투입돼야죠. 수도가 특수한 부대예요? 이 헝가리에서 출발한 부대와 불가리아 쪽에서 출발한 부대들이 주력이긴 했는데 그 바로 앞쪽에 루마니아 쪽 가까운 전선에서도 출발했습니다. 그쪽에서 제41 차량화 군단이 출발했는데 41 차량화 군단에 소속된 부대가 무장친위대 부대였습니다. 라이히 사단이 여기 수속돼 있었고 또 하나의 유명한 거스트도이칠란트, 그러니까 전독일 사단, 그 당시엔 사단이 아니었고 이제 연대였는데 무장친위대는 아무래도 히틀러에 충성하는 당군이기 때문에 좀 저돌적인, 좋게 얘기하면 저돌적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굉장히 좀 또라이들이 많은 이런 부대들이어서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의 병사들이 많았거든요. 이때 프리츠 클링겐베르크 대위가 활약을 합니다. 이 프리츠 클링겐베르크 대위는 독일군 사단의 당시에 수색대대가 오토바이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대대의 일개 중대장이었습니다. 이중대장이었는데 수색부대니까 어떻게 돼요? 선봉에서 막 그냥 적을 향해서 배후로 침투해 들어가는데 그래서 베오그라드는 다뉴브강이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바강이 만나고 그 북쪽에도 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체보라는 곳을 만나는데 목표가 그거였어요. 처음에 받은 목표는 자 빨리 진격을 해서 지금 우리가 다뉴브강의 교량을 장악해라. 이게 명령이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판체보 쪽에서 4월 12일에 전쟁이 개시된 지 나흘 만에 이곳에 아침에 가봤는데 교량이 다 당연히 끊어져 있는 겁니다. 유고슬라비아 군들이 다 끊어버리고 퇴각을 하니까 그래서 보트가 몇 개 있길래 거기다 이제 오토바이 몇 대 싣고서 건넜어요. 그 다음에 또 막 진격을 해서 11시쯤에 이번에 드디어 큰 그 다뉴브강에 만난 겁니다. 다뉴브강에 어디 여기 온전한 교량이 없나 보니까 이것도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막 이거 어디 건널 방법이 없나 보니까 저기 모터보트가 하나 버려져 있는 게 발견한 겁니다. 근데 이건 오토바이 실을 만한 규모가 안 돼갖고 클링겐베르크 대위가
야 오토바이에서 내려 하면서 기관총 들고 일개 분대를 싣고서 건너가요. 그리고 야 다시 돌아가서 애들 다 데리고 와라고 했는데 이게 돌아가다가 이 암초 같은 데 걸려갖고 이게 침몰해 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쪽에 일개 분대밖에 못 건너온 겁니다. 보통은 정상적인 지휘관이라면 기다려야죠. 거기서 야 좀 더 건너올 때까지 기다리겠는데 이 사람은 딱 무슨 기다리긴 기다려. 빨리 가서 지금 우리 한번 더 쑤셔보자 라고 해서 오토바이도 없는 상황에서 도보로 이동하면서 길거리에 버려져 있던 이 차량들을 노획을 해갖고 그 차량을 몰고서 막 진군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갖고 베오그라드 시내로 진입을 했어요. 중간에 막 유고슬라비아 군들이 보이면은 막 총을 갈기면서 야 우리 독일군이야 너네 저항할 거야? 하니까 다들 깜짝 놀래갖고 아니요 저항 안 할래요 하면서 다들 손 들고 이거지. 여기까지 왔을 줄 상상도 못했던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결국, 무슨 뭐 차량 타고 녹아서 기관총 쏘니까 다 왔나 보다 이제. 그래 이제 주력 부대가 다 왔나 보다 해서 시내 중심가까지 밀고 들어와서 이거 국방부 건물까지 쳐들어왔어요. 근데 국방부에 딱 여기 누가 있나 봤더니 그동안에 공군이 계속 폭격하는 바람에 이거 정부 청사들이 다 소개한 상태였어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딱 이제 방어 진지를 차리고 거기서 잡은 몇 명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세르비아 병사를 잡아갖고 정말 대담하게 야 너 시청에 가서 시장한테 이리 오라고 해. 우리 독일군이 이제 왔다. 시장한테 와서 항복하라고 해. 라고 이제 대담하게 보냅니다. 그 사이에 어디 또 갈 데 없나 보니까 마침 독일 대사관이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 대사관에 가니까 독일 대사관 무관도 남아있고 그래서 저희가 왔습니다 하면서 독일 깃발들을 갖다가 이제 막 걸고서 시내 곳곳에 걸고서 막 선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독일군이 들어왔다 하니까 진짜 좀 있다가 시장이 왔어요. 베오그라드 시장이. 그래서 이날 4월 12일 저녁 6시 45분에 시장이 거기서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단 10명이 이때 포로를 갖다가 1000명 이상을 잡았어요. 그리고 자기네들 갖고는 경비가 안 되니까 세르비아 군들 시켜갖고 니네가 지키고 있어 하면서 이제 곳곳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막 위협 시위를 하니까 완전히 도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험이 있잖아요. 독일군이 이미 또 프랑스 전역에서 아르덴 뚫고 왔던 그런 경험도 그런 있고. 경험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아마 영화의 힘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침공하고 막 이런 거 폴란드 침공하고 이게 전 유럽의 영화관에 다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럽 사람들의 머리에 뭐가 있었냐면 야 독일군은 천하무적 군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잘 싸우는 군대다. 웬걸 자기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시간에 와가지고 시간 기습 당한 거죠. 공황에 그렇죠. 빠지고 공포심. 이미 예. 슈투카가 날라와서 우리한테 이미 폭격을 엄청나게 때려댔고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이 독일 기갑부대 선봉 오토바이 부대가 막 이제 왔으니 이제 진짜 주력이 오는구나 해서 전이가 끝났네. 무너져 그렇게 났겠죠. 예. 그럴 거면 왜 싸우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항복했으면 되잖아. 그래갖고 그날 밤에 남쪽에서 이제 밀고 온 11기갑사단이 그날 밤에나 겨우 이제 선견대가 도착을 해갖고 이제 결국에 완전히 베오그라드를 장악하고 그 결과 완전히 앞에서 뒤에서 다 협살당하면서 불과 4월 17일에 왕과 강요들은 다 영국으로 망명하고 남은 사람들이 이제 휴전협정에 서명을 합니다. 11일 만에네요. 그렇죠. 단 11일 그 만에. 덕분에 어쨌든 유고 군인은 많이 죽지는 않았고. 그러네요. 오히려 예, 이런 식의 전쟁에서는 맞습니다. 여기서 사상자가 적죠.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나중에 전화위복이 됩니다. 워낙 급박하게 이게 휩쓸려 가버리니까 독일군이 무장해제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고 전역에 아직도 총을 들고 있는 군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곧장 다 이제 무기 버리고 항복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산으로 다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파르티잔이들. 우리는 싸우겠다는 군인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저항 세력으로 가고 또 동원을 170만 명을 할 수 있는 국가다 보니까 무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예비 무기들이. 이 무기고들이 다 접수된 게 아니라 다들 이걸 저항 세력들이 탈취해 가서 독자 무장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제. 딱 궁금한 게 그 중대장은 네. 이렇게 하면 몇 계급 특진해요? 그래서 가장 영예로운 훈장 중에 하나인 뭐 기사 십자, 처십자 훈장을 수훈하고 클링겐베르크 대위는 나중에 사단장까지 됩니다. 대전 말기에. 물론 전쟁 45년의 마지막 막판에 전사했습니다.
아니, 그 정도면은 전사를 진즉했어야 정상인 건데 아니 이게 말도 안 되게 쓰시고 다니는 거잖아요. 자, 근데 독일이 유고를 점령한 상황이라는 거 지금 이제 요 시기까지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들을 얘기가 많아요. 예, 오늘 주제는 저희 사실 유고슬라비아 전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력이 지금 방금 전에 이름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 최 박사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크로아티아는 독일군을 해방국으로 맞으면서 거의 크로아티아는 괴뢰국이 돼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크로아티아 쪽에서는 우스타샤라는 조직이 우스타샤? 있었고 우스타 소스 이름인데. 모든 게 그렇게 먹는 걸로 다 그 단어가 사실은 같은 단어를 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혹시 무슨 의미가 중첩되는 게 있나 해서. 거기 우스터는 영국의 지방 이름이고요. 우스터 지방 이름이군요. 네. 그러니까 이 우스타샤의 뜻이 반란이래요. 그러니까 독일군에 대한 반란이 아니라 이 세르비아에 대한 반란이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이제 세르비아 쪽은 이제 체트니크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체트니크. 체트니크는 약간 예니체리 느낌 나는데. 체트니크는 이제 19세기에 그 오스만 투르크에 대항했던 부대 이름이 체타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체트니크라는. 체트니크가 유명한 산적 부대 이름이에요, 원래는. 원래 산적부대. 느낌 있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치면 뭐 임꺽정 부대 뭐 그러니까 이런 전통이 있었죠. 아유 지금 3명의 임급정이 서 있잖아. 털 막 이렇게 있어. 저기 그거 우스타샤 보면은 그냥 독일군 복장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뭐 헬멧도 독일군 헬멧이고 거기다 그냥 U자만 새긴 건데 그러니까 우스타샤는 그 1차 대전 이후부터 계속 있어왔던 크로아티아 분리주의자들의 이 집단, 무장 집단이 우스타샤고 체트니크는 역시 이슬람 오스만 투르크에 항거하던 시절부터 있어왔던 이 세르비아의 무장 반란 세력들인데 이들이 유고 왕국 이후에는 세르비아를 이 옹호하는 목숨을 바쳐 충성하고 이 왕국을 옹호하는 이런 무장 집단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2차 대전을 통해서 굉장히 조직적인 무장 집단화가 된 겁니다. 이제 드디어 근데 깃발도 무서워. 왕과 조국을 위해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왕과 조국을 위해. 그러니까 세르비아를 무조건 옹호하는 집단 뭐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이제 크로아티아의 우스타샤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탈리아 파시스트가 롤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하고 헝가리의 테러리스트 훈련소를 설립을 하고 거기서 훈련도 받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본국으로 돌아서 이제 농민 반란을 선동을 합니다. 한마디로 테러 조직으로서 커지게 됐고 독일군이 들어오자 제대로 무장을 갖추고 얘네들이 이제 세르비아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유고슬라비아의 첫 번째 왕이 알렉산더 1세인데 이 사람이 마르세유에 갔다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 배후에 프랑스에 갔다가 그 배후에 바로 이 우스타샤가 있고 또 그 배후에는 이탈리아가 있었어요. 원장님, 사실은 뭐 나치, 파시즘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듣고 많이 그 분위기나 느낌은 알겠는데요. 파시즘 하면 그냥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이 가장 쉽게 그냥 이해하려면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가장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효율성을 극대화. 그러니까 이게 중앙 집권적인 부분을 통해서 나라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그 안에는 다양성이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건 없는 거고요.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 나간다라고 하면 그 목표를 위해서 국가의 모든 부분들이 그 목표에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국가 자체가 하나의 기업이라고 보는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파시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시즘 내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솔리니의 파시즘하고 나치의 파시즘하고 또 일본의 궁극주의 파시즘이 일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중심 뭐냐면 국가 또 중앙 정부가 중심이 돼서 일사불란하게 가는 체제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1929년에 대공황을 맞고 나서 우리 빨리 극복해야 되는데 그럼 빨리 극복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가장 효과적인 체제를 만들 거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는 1930년대 초중반에 한국과 일본에서 가장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히틀러의 책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투쟁.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1920년대에 가져왔던 그 공황과 문제점을 뚫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냐. 이게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지금의 관점을 가지고 그 시대를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대상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실제 그 시대는 또 그 시대 필요성이 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랬기 때문에 그런 성향에서 서로 부닥치는 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부닥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왔을 때 그 독일이 이제 독립을 시켜줘요. 그러면서 이제
괴뢰 정권이 나오는데 이 크로아티아 독립국이 그래서 군대를 모집하고요. 방금 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크로아티아 독립국의 괴뢰국의 군대의 성격이 파시즘하고 이제 나치즘, 그다음에 안 좋은 것부터 먼저 배우잖아요. 네. 세르비아가 했던 극단적인 민족주의까지 막 섞어서 이렇게 이게 조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여지껏 핍박받고 약했던 것은 우리가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빨리 발전해야 돼. 라는 것이 이걸 만들어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스타샤가 이제 독일의 점령 정책에 협력을 하고 거기에 또 편승을 해서 자기들의 그동안 구원을 여기서 갚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꼴보기 싫었던 이 세르비아계 사람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잡아다가 학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참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또 집단 수용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야시노바츠 수용소라는 데를 만들어갖고 여기서 세르비아계나 뭐 유대인들 그리고 집시들 이런 사람들 거의 10만 명 정도를 여기서 학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용소를 발칸의 아우슈비츠라고도 해요. 근데 초기에는 그래서 독일이 심지어 이 만행에 대해서 독일마저 걱정할 정도였어요. 무슨 논리였냐면은 야 우리는 이제 소련과 맞싸워야 되니까 유고가 시끄러워지는 거 바라지 않아. 그렇죠. 그럼 너네 왜 이렇게 서로 조용히 잘 안 지내고 다 죽이기만 해? 그래갖고 독일은 이때 아예 인종 분리 정책을 그래서 추구해 봅니다. 그래서 크로아티아나 이런 쪽에 살고 있던 세르비아 사람들한테 크로아티아 애들이 니들 싫어하니까 니들은 세르비아로 가라고 해서 오히려 막 갈라놓으려고도 하고 초반엔 싸움을 말리는가도 싶었는데 그거에 뭐 가만히 있을 이 우스타샤와 체트니크가 아니었죠. 우스타샤가 학살을 저지르니까 뭐 체트니크나 다른 세력들도 아니 왜 우리 세르비아 사람들 이렇게 죽이고 난리야 하면서 서로가 막 이제 으르렁거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보복에 무한 루프를 도는 거예요. 그러면 크로아티아와 이제 세르비아가 이렇게 서로 이제 괴뢰 정부 뭐 독립 정부가 생겨 있는 상태인데 크로아티아는 자기네 자국 내에 있는 힘없는 그냥 민간인 세르비아인들을 그냥 막 학살하고 또 저쪽에서는 반대로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아무런 죄 없는 민간인을 그냥 학살하고 양쪽에서 그냥 막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면서 에스컬레이트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민간인 대상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이제 군인, 경찰 이런 쪽으로 테러를 하다가 서로 이걸 주고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군인,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세르비아 놈들, 크로아티아 놈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유고 내전 이전에 지금 한참 전인 2차 대전을 이렇게 하는 게 네네. 사실 뒤에 벌어질 그 끔찍한 만행의 씨앗이 여기서 있는 다 거죠. 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와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저항 세력이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어허. 그게 누구죠? 우리 샬공님 티토. 정말 이름은 정말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그 유명한 네. 티토가 여기서 등장을 하기 시작했죠. 대의 명분을 확실하게 확보를 했죠. 티토는. 티토는 우리는 누구랑 싸우냐면 우리는 애국심에 발로를 해서 독일을 추출한다. 우리는 어떻게든 독일의 만행으로부터 너희를 구한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대민 협조 같은 경우도 대단히 이제 뛰어나게 능력껏 잘합니다. 명분이 있었잖아요. 네. 나름 외교도 그렇고 너무너무 잘하는데 유고 연방은 흔들리게 되잖아요. 역시 문제는 돈입니다. 실업률도 폭증하고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심각해지고 하면서 민심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세르비아계는 다시 한번 2차 대전 이후로 극단적인 민족주의가 다시 한 네. 발로를 하는 거예요.